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4월 초부터 10주 연속으로 매수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5월 15일부터 3주 연속으로 1조 원 이상 순매수세를 기록했던 반면 6월 들어서는 약 3천억 원 정도로 매수 규모가 확 줄었는데요. 그래도 투자 가치가 높은 업종엔 여전히 외국인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더욱 주목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경기가 위축돼 공급이 과잉되면 업황이 하락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 수요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게 화학업종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국내 화학업종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국의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과 인도는 건설 경기가 반등하면서 화학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최근 화학업종의 주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화학업종의 주가가 반등하는 분위기가 실제 경기 활성화에 신호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 살펴보려고 했더니 야, 저도 요즘 이게 정말 이슈인데요. 세상에 우리가 소금에 투자하거나 소금을 이렇게 사재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요즘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가 이제 커지면서 마트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주로 이제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금을 궁금해서 열어봐요. 근데 항상 이제 매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소금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소금 관련 주식들이 막 급등하고 상한가를 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매장에 가면 뭐 소금 한 사람이 하나씩만 사라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인터넷도 지금 구매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구매할 수 있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올드한 이게 광물이기도 한데 광물이었죠. 자, 이 소금 오늘 어떻게 이야기 풀으실 건가요? 소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세계 경제사를 바꾼 중요한 강물, 과거의 강물이었으니까 강물로 취급을 당했고 과거에 소금을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고 세계 경제사에 있어서 소금만큼 세계 경제사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소금이라는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요. 단어 그 자체에도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의 단어 뜻에 무슨 경제적 개념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소금을 쌀 이렇게 불렀거든요. SAL, 쌀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국가의 경우 로마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들과 그리고 군인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줘야 됐잖아요. 그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 노동의 대가로 소금을 줬어요. 쌀을 줬어요. 이걸 이제 살라리움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살라리움이 지금의 샐러리가 됐어요. 봉급의 영어 뜻인 샐러리라는 것은 이 소금의 살에서부터 비롯됐다. 살라리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군인을 가리키는 말 솔저 역시 살을 받는 사람들. 살라리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자체가 로마 시대에 이미 화폐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즉 화폐가 등장하고 화폐가 널리 통용되기 전에 소금은 돈과 같다. 지금의 돈과 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돈과 같았다는 건 곧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또 우리가 중국의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에서는 소금을 로와 염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소금을 로라고 쓰고 그 사람이 염전을 만들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소금을 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을 의미하는 때 우리가 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염자는 세 가지 글자가 합쳐진 상형 문자예요. 가장 왼쪽 위에 보면 신하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신하 신자 옆에 소금밭을 의미하는 로, 예. 소금 로가 있고 그 아래에는 그릇 명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소금 염은 즉 국가의 신하가 소금밭을 관리하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염이라는 소금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부터 이건 국가가 관리한다. 개인 게 아니라 국가 거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2000년 전부터 중국은 소금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품목으로 인식을 했고 또 소금은 전매제도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전매제, 소금 전매제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소금으로 흥한 대표적인 중국의 황제가 진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가 BC 221년에 중국을 통일했는데 실제로 진시 왕의 진나라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소금 때문이거든요. 소금 교육으로 돈 벌었어요. 예. 소금 교육과 소금은 당연히 이제 전매를 했을 테니까 진나라도 전매를 했으니까 소금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진나라 소금을 팔면서 막대한 돈을 챙겼고 그 막대한 돈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사면서 실제로 중국 통일까지 성공하게 되는 그런 그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데 사실 진나라가 소금이 없었다면 진시 황제의 중국 통일은 불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통일의 밑바탕은 소금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참 궁금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말씀 주셨는데 네.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원이 필요한 건 당연할 테고 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선택한 품목이 뭐 금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소금을 전매를 선택했을까요?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죽죠. 아, 필수품이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예. 소금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바다에서 유래된 모든 생명체는 예. 일정한 염분을 유지하고 있어야죠. 예. 소금은 인간이 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소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로마 시대 이전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문명이 도래하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소금을 사실은 원시 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동물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예. 그 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염분, 아. 동물의 고기에 체내에 들어 있는 염분을 간접적으로 섭취를 했기 때문에 염분의 중요성을 크게 느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문명을 이루면서 인류가 농경 사회로 보죠. 식물에서는 소금을 얻을 수 소금을 없으니까.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소금 호수, 염호 네. 혹은 소금이 말라붙어 있는 광산, 돌, 그러니까 암염 예. 등을 찾아서 먹고 그리고 바닷가 쪽에 가서 소위 이제 염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금을 채취했는데 사실 이 바닷가에서 염전,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갯벌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갯벌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 갯벌이 형성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였고 네. 그중에 소금 상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 로마라는 지역이었어요. 로마도 그럼 소금 상인. 로마도 소금 상인들과 소금 교육을 인해서 제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로마는 길을 내는데 열심히 했거든요. 네. 길을 내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길을 낸 이유가 뭐냐? 소금을 팔기 위해서. 소금길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금길이었고 그리고 로마는 소금을 얻을 수 있다면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였어요. 그 한니발로 유명한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 카르타고가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지중해 해역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염전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서로 염전을 누가 차지할 거냐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로마가 승리를 했고 로마가 더 막대한 소금을 손에 넣고 그 소금을 팔러 나가면서 로마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제국이 될 수 있었고 또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도 배경에도 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 1세기 가량 번영을 누리다가 더 이상 소금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를 잃게 돼요. 잃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해수면이 증가하면서 올라오면서 염전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로마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네. 국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권한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소금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이 소금 전매제도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왜 접은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중국부터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금이 귀했죠. 예. 그리고 소금을 국가가 전매했을 때 국가가 과거에 로마라든지 아니면 유럽, 중세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그 국가와 왕실의 수입의 한 80%까지를 소금이 담당해 줬거든요. 예. 차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국가에게 있어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이었지만 지금은 소위 말해서 바닷물에서 소금을 추출해내는 기술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갯벌을 찾아다녀야 되고 혹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암염이 있는 소금 강산 혹은 염호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 또 굉장히 흔해졌죠. 흔해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중국은 2017년에 전매제도를 폐지했거든요. 최근이네요. 최근이에요. 예. 2000년 이상 전매제도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중국이 전매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2012년에 이 중국의 염전을 관리하는 공사 측에 국영기업에 중국 염전관리공사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1년에 1,500억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매로 중국 정부가 한 해에 얻는 수입이 소금 전매로 한 해에 얻는 수입이 3조 원인데 2012년부터 매년 1,500억 원을 주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조금이 더 들어간다. 그렇겠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이 전매제도를 폐지했어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해서 중국의 그러니까 그 정통한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매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소금을 생산하는 기업 대다수가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이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쥐고 있고 그렇다면 국유기업 독점 체제, 소금을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 소금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소금 전매제로 인해서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나는 소위 혁명이 일어나는 민중혁명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들도 여러 개 나게 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도 소금에 의한 혁명이다라고 경제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오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새로운 해석인가요? 네, 로마도 소금 때문에 붕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소금 때문이다. 이건 뭡니까? 프랑스 왕실이 1268년에 소금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가벨이라는 소금 세금 제도를 고안해서 발표를 해요. 이 가벨이라는 프랑스 왕실의 이 소금 세금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 네. 반드시 사야만 되는 물건이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세금을 붙여버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쉽고 편리하고 확실하게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살아야 좋은 되는 거예요. 물건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왕실이 가벨을 만들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 8세 이상의 남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금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프랑스 국왕이 정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가격은 본인이 생산지의 정하겠다. 원가가 아닙니다. 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금 가격은 프랑스 국왕이 정할 수 있는 품목이었는데 문제는 프랑스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소금이. 근데 프랑스 왕실이 사치를 부리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네. 뭐 좀 사고 싶은 게 있어. 아니면 뭐 전쟁을 해야겠어.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소금 세금 가격. 올리는 거예요. 소금 가격을 계속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14세기 이후부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청어 등의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 수요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생선의 수요와 그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곧 소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소금도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됐고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죠.
마치 석유 같은 거죠. 예. 석유처럼 뭐 지금의 석유처럼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630년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소금 가격이 생산 비용, 생산 원가 대비 14배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아니요. 1700년대에 오면 예. 140배로 폭등합니다. 140배요? 예. 14배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죠. 아니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 소금을 이제 국왕에 정한 가격으로 사라고는 했지만 국민들이 안 사면 되잖아요. 돈 없는. 안 사면 안 되죠. 소금 필요하잖아요. 아니 적게 사도 사야지. 되잖아요. 무조건 사야죠. 어쨌든. 무조건 그래도 사야 된다. 만약에 돈 없어서 소금을 조금이라도 덜 사거나 이번 뭐 분기 또는 이번 달이나 이번 주는 안 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가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는 매년 3천여 명의 남녀가 이 소금을 안 샀다는 제목으로 이 감옥에 투옥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소금값 너무 비싸요. 계속 항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의하고 근데 또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돈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암거래를 하죠. 그렇겠네. 뒤로 소금을 조금씩. 그러니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 사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국가는 프랑스 왕실은 눈뜨고 못 보죠. 왜냐하면 소금이 왕실 수입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 원인이니까 무조건 이 항의하고 암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뭐 철퇴를 가고 억압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소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또 불만이 쌓이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귀족들에게는 소금세를 면제해주고 일반 백성에게는 소금세를 계속 올리는 여기에 참지 못한 농민들과 중산층들, 부르주아들이 함께 손잡고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오늘 설명 주신 걸로 이제 로마 시대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 역사적으로도 진짜 소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요즘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소금이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잘 돼가고 있나요? 잘 되고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 최근은 2010년대에 와서 소금의 전 세계 생산량을 보면 매년 2억 5천만 톤에서 2억 7천만 톤 정도 생산이 돼요. 100년 전에 이 소금이 전 세계적 소금 생산량이 1,000만 톤 정도였거든요. 100년 전에 1,000만 톤이 지금 2억 7천만 톤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글로벌 소금 생산량 같은 경우 2014년에 2억 7,300만 톤을 찍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소금이 뭐 계속 팔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소금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하얀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희소성이 있고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해서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품목은 아닌 건 분명해요. 참고로 하지만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 소금을 손에 많이 쥐고 있는 국가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9세기에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패권을 진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죠. 근데 영국이 그 당시에 영연방이라고 해서 식민지들을 활용해서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들을 해서 소금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손에 쥐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 쥐고 있던 1년에 생산하는 소금 양이 500만 톤 정도 됐다 그래요. 전 세계 절반 정도가 영국이 생산했다, 대영 제국이 생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20세기 초가 됐을 때 미국이 연간 소금 생산량을 300만 톤 가까이 증가해요. 독립 이후에 300만 톤 가까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영국의 소금 생산량을 턱밑까지 따라가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미국이 영국을 제칩니다. 그리고 미국이 700만 톤에서 500만 톤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고 2006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져 옵니다. 근데 2006년 말부터 2007년에 소금 생산 1위 국가가 바뀌게 돼요. 어디가 됐나요? 중국이요. 그럼 1등이 지금은 중국이에요. 2등이 미국. 그리고 3등이 인도예요. 흥미롭게도 지금 전 세계 모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계가 주목하는 세 나라가
그렇네요. 소금 생산 1, 2, 3위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 소금 생산량이 주가 흐름의 선행지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소금이 왜 이러냐면 우리 몸에 유용한 그것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일 뿐만 아니라 화학공업에도 없어서는 안 될 품목입니다. 그렇네요. 소금이 화장품, 비누, 생리식염수, 접착제, 뭐 제설용 염화나트륨, 플라스틱, 뭐 자동차 제조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 용도가 14,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소금 가격이 과거에 뭐 중세시대나 로마시대처럼 금값, 황금값과 맞먹었다. 이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생필품들 다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소금을 가리켜서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리튬을 가리켜서 하얀 황금 혹은 하얀 석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리튬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금에서 나오죠. 그렇죠. 염호에서. 염호, 그다음에 소금 강산, 소금 사막에서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얀 황금 소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가요? 예,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해외 여행입니다. 전 이 단어는 이 말만 들어도 벌써 설레요. 그렇죠. 굉장히 좀 핫하고 예. 기분 좋게 만드는 단어죠. 그렇죠. 요즘 특히 핫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나만 안 가나 싶을 만큼 주변에서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소식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올해 아직 나간 적 없는 분들도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이번 휴가 때 나가볼까 해외여행 계획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또 이제는 개인의 지갑 사정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 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열풍이 왜 불고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해외여행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요즘은? 느낌은 굉장히 많이 간다. 모두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5월 달에 국제선을 이용해서 외국을 나간 사람의 수가 360만 명이었습니다. 5월 한 달만요? 네, 한 달 동안 360만 명이니까 야. 하루에 12만 명꼴이고 전 국민의 한 7% 정도가 한 달 동안 해외에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한두 사람이 나가는 게 정말 맞네요. 감이 아닌 겁니다. 예, 맞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냐면 코로나가 지속됐던 지난해랑 비교를 하면 지난해는 55만 명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못 나가던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교하면 한 6.5배 확 늘어난 거고 코로나 전에 이제 제대로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정말 여행을 많이 나갈 텐데 이때에도 벌써 한 80% 수준까지 바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코로나 직전에 80%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떠날 때 여행 가세요, 출장 가세요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이 360만 명이 다 여행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외국에 나간 국민이 정말 많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이제 이야기만 듣는 거랑 또 다르게 예.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다 집계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의외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광공사에 따르면 2006년까지는 국민들이 나갈 때 어디 가세요 해서 출국 카드라는 걸 적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게 없어져서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하는 통계가 뭐냐면 국민카드 같은 이제 유명 신용카드 회사들이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드 소지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몇 건 썼다 이런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국민들이 5월 초에 집계한 결과 아시아로 간 사람이 81%.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아시아로 갔다. 그리고 유럽이 8%. 유럽도 8%면 높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간 거죠. 예. 한 12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요. 간 거니까요. 그리고 남미랑 북미를 합쳐서 5%,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5%. 그러니까 대체로 아시아 가까운 나라를 갔고 나머지가 유럽을 좀 많이 가고 그다음이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 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엔화가 잠깐 800원대를 터치했잖아요. 네. 뭐 20년 동안 제가 듣기로도 세 번째 엔화가 800원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엔화가 진짜 이례적으로 싼데 요즘 그래서 일본 정말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일본 여행 정말 관심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81%가 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럼 어디를 갔냐? 나라별로 보니까 52%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절반이네요. 절반이 넘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과반을 차지한 거다. 굉장한 수치고요. 예. 그 다음이 베트남 12%, 뭐 그 이후에도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이 이어지는데, 즉 우리가 보통 동남아 간다 하면은 이제 가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한 나라가 동남아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건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수치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 카드 소비량을 보니까 3%밖에 차지 못했어요. 정말 이례적이네요. 정말 이례적인 거죠.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거의 일본이랑 쌍벽을 이루는 관광지였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에도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의 이제 판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가는지 진짜 이번에 처음 제대로 통계로 짚어주셔서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해외에서도 요즘 해외 국민들이 네. 해외여행을 또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가는가, 뭐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가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뭐 실제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전 세계가 엔데믹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을 열심히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여행 사랑은 정말 유독 지독하다 할 만큼 눈에 띕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국한 통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왔네, 이건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입국자의 거의 40%가 한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도쿄나 오사카 가면 한국어가 그냥 지나가는데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정말 해외여행 사랑이 굉장히 강한 거고, 베트남, 대만, 괌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인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한국인들이 여행객 1위를 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 숫자는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베트남이나 중국 그다음에 일본보다 적은데 이거 대단한 숫자네요. 굉장히 대단한 숫자죠. 사실 5천만 인구가 아시아 기준으로는 전혀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아시아에는 뭐 10억, 뭐 1억 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예.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데도 중국, 인도도 포함해서 우리보다 여행을 많이 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1위는 한국인은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가고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갔는지도 궁금하지만 또 어느 연령대가 많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주로 여성과 남성이 조금씩 양상이 다른데요. 예. 여성들의 경우에는 20, 30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50대가 많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네. 보면은 이제 보이는 풍경처럼 젊은 세대들은 여성들이 많이 가고, 또 남성들은 좀 더 경제력을 갖춘 40대, 50대가 되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정말 비율로도 나타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외국을 나간 사람 수를 그 나라 인구 수에 비교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인구 대비 해외 여행객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보면 한국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의 비율로 봤을 때 55%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해외여행 간 사람이 안 간 사람보다 많은 나라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본과 중국은 우리랑 비슷한 환경이니까 얼마나 되냐 보면은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뭐 미국과 유럽은 접경 지역이잖아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쵸.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사실 캐나다를 거의 옆 동네 가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멕시코는 이제 뭐 가끔 놀러 간 나라지만 어찌됐든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갈 수 있다. 납득이 되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그렇죠. 나라들이 붙어 있고, 예. 특히 이제 국경도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은 그런 나라들의 어깨를 견줄 만큼 야. 사실상 섬나라인데도 예. 많이 간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 하면 떠올리는 그림이 독일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독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접경 지역이 많으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독일이 유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날씨가 우울하고 우중충한 날이 많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경제력은 강하니까 이런 남유럽, 지중해를 많이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 하면 독일인 이랬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가 관광객 하면 한국인으로 바뀌어야 될 때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소득에 불만족할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고소득 국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일본, 대만뿐인데요. 그러니까 세 나라 다 33,000달러 전후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 나라가 거의 벌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는 뭐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예. 아니면 중동 산유국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도시 단위로 보면 서울이 더 높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더니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는 면이 기본적으로 있다.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소득으로 치면 일본이 더 높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숫자가 더 많은데 네. 일본은 안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나가는 거 좀 그건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렇죠. 이게 일본인들은 우리가 나라가 일본 인구의 절반 수준인데도 해외여행객은 더 많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가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요즘 일본 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 싸다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 50대 되는 분들만 되셔도 이 말에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한 2010년대 초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뭐 대학생이기도 했지만 일본 정말 물가 비싸다 이러면서 겁내면서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일본 가면은 점심 한 끼에 500엔으로 해결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원 지금 되나요? 그렇죠. 4,5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점심 한 끼에 10,000원으로 먹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돈이면은 일본 가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같은 소득이더라도 물가가 싸게 싼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감이 아니라 통계를 보면 또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싼가, 한국이 얼마나 비싼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빅맥 지수라는 게 개발돼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개발돼 있냐면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다 영업을 하고 여기서 빅맥이라는 메뉴는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빅맥 가격을 보면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대략 알 수 있겠다. 이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주기적으로 이 수치를 비교해서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빅맥 지수로 보면 그 나라의 물가를 알 수 있는 건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빅맥 하나에 3.82달러였는데 네. 일본은 3.3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싼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이렇게 됐냐면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로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30년 전 물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보다 물가가 싼 나라가 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필리핀이나 타이완은 더 싸서 한 빅맥이 2달러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런 나라 가면은 정말 마음 놓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야, 타이완도 우리랑 국민소득이 비슷한데 2달러라고 하니까 정말 물가 싼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소득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가량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요즘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일본에 쇼핑하러 가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랑 물가 외에도 환율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엔화가 100원당 이제 900원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굉장히 1,000원당 900원 이하로 내려가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 정부의 빚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정부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GDP에 대비 한 300%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30년가량 저성장을 겪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빚을 왕창 지어서 돈을 많이 늘리자. 이런 걸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이자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여전히 제로 금리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점점 싸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땐 일본 물가가 싸지는 그런 게 훨씬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물가도 저렴하지만 일본인들의 자산인 엔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겹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일본 경제의 관점에선 지금 당장 일본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참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뼈아픈 부분이 이게 일본인들의 자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자산을 거의 다 엔화로 걷고 있을 텐데 엔화라는 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일본인들은 외국을 가고 싶어도 물가가 무서워서 못 가는 신세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100엔에 900원 정도라고 했는데 아마 1000원에 900엔 정도 그게 맞긴 하겠죠. 맞습니다. 예. 외국을 가기 좋아하는 거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긴 할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국 가기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국내 여행이 상대적으로 흥미를 잃어서 그래서 외국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여행 계획을 할 때는 국내 여행이냐 해외 여행이냐 경쟁을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국내선이 방금 말씀드린 건 국제선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국내선은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물가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특히 국내 여행지 물가에 대한 원성이 잦아하죠. 그래서 이제는 가격 자체가 해외여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국내 여행지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항공권 가격이랑 동남아 항공권 가격이 KTX 가격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야. 푸념까지 하는 수준이니까요.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한국 아쉬운 국내 여행의 컨텐츠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의 절반 이상이 서울, 부산 딱 두 곳만 간다고 해요. 예. 근데 제주도도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뭐 다른 해외 여행지를 보면은 그 나라 수도가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지방 도시를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관광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인프라도 많이 깔아놓고요. 소도시를 가도 외국어 안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인프라를 굉장히 잘 갖춰놨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도시에만 관광 인프라가 집중이 돼 있으니까 한 번 오고 나면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그냥 서울 보고 가는 도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방문율도 굉장히 낮다. 이런 아쉬운 점을 많이 꼽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해외로만 관광을 가고 국내에는 관광을 좀처럼 선택하지 않은 거 이거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에만 여행 수지로만 32억 달러, 4조 3천억 원을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가 여행을 상품으로 봤을 땐 이만큼 적자를 낸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쓴 돈이 1분기에만 7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 쓰였으면 소비가 돼서 내수에 기여했을 걸 생각하면 국부 유출이랑 마찬가지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하고 국내 여행에서 불쾌한 일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정정을 잘못했나 봅니다. 1000원에 900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00엔에 900원 선이죠. 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오늘 일본 그리고 해외 여행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여행 어떤 상황인지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새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오늘 해외여행에 대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해외여행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